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건강과 행복한 것이 기본값이다 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은요, 어마어마한 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 다양한 신호를 보내주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여름철에 열을 계속 받으면 핸드폰이 잠시 멈추잖아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열을 식힌 다음에 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지금 좀 관리를 해, 이건 좀 조심해야 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들부터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죠. 바로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면 우리 엄마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병원에 달려가셔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열이 날까요? 우리 몸이 이상해서 햇빛에 오래 있어서 열이 받는 경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면할면 전염병역이라는 한자를 써서 병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는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속으로 뭔가 들어오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없애려고, 이기려고 면역세포들이 병원체로부터 전쟁을 치르죠. 그럼 전쟁터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얌전하고 차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막 싸우니까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포들이 그 열을 내면서 열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열로 인해서 면역 세포들이 더 활발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고치기 위한, 치유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열을 병으로 보고 열을 내리는, 해열시키는 약을 먹인다 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같은 것도 보면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이 나쁜 음식에 있는 독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확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매일 탈수를 일으키는, 매일 있는 설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급 상황에서 생기는 그런 설사를 뜻합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 몸이 이걸 내보내야 되니까 설사라는 반응을 통해서 한 번에 오염된 여러 세균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가 났을 때 내보내는 게 맞는데 인위적으로 지사제를 먹어서 인위적으로 설사를 막는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설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고혈압도 병으로 생각하고 약을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혈압도 엄밀히 보면 혈압이 왜 높아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혈압이 어떤 경우에 높아지냐면,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좁아져서 자연히 혈압이 높아진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혈액의 당 수치가 너무 높고 끈적끈적한 당이 너무 많거나 지방이 너무 많을 때 이 혈액이 지나가는 힘이 세지 않으면 말초까지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입장에서, 우리 몸 전체 입장에서는 산소를,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 영양소를 말초까지 운반해 주기 위한 생명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병이기 이전에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약들이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까 증상은 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감기약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기는 절대 백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기 백신 맞아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감기는 정확하게 규명된 하나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규명이 되면 그때부터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150종 정도가 그 해마다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기의 바이러스는 절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고요. 그래서 치료제도 사실 없는 거예요. 정확한 바이러스가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만 잡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감기약은 다 콧물을 안 나오게 하고 열을 내리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증상 완화제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운을 내기 위해서 막 열도 나고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감기약 절대 처방을 안 해주죠. 허브티 정도, 또 과일 정도 먹고 잘 쉬는 이런 과정만이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얻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어떠한 신호들을 자꾸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내 몸을 관리하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절대 큰 병이 되지 않습니다. 암세포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병이 오기 전에 관리하면 내 몸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신호들을 우리가 관리해라 라는 신호로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절대 만성 피로까지 쌓아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피로감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 피곤하지. 아침에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 어딨어? 다 일어나기 힘들지.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느끼는 피로감은 물론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일을 하다가 잠시 과로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집중한 어떤 일시적인 프로젝트나 뭐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상태, 요것은 절대 우리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만성 피로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피곤한 거 아닌 그런 늘 피곤한 상태는요,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장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소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나 에너지를 과하게 써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부신이 필요한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우리 몸이 보내주는 사인으로 이해하시고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MZ들도 관리한다라는 혈당 관리, 당뇨 전 단계 많으실 수 있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공복감이 심하다, 배고프다, 당뇨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밥을 먹었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또 나는 당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도 우리 몸의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단 거 먹어야지 하고,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안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드시는데 다 정제당이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훅 떨어지는 저혈당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한 고혈당과 심한 저혈당,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호전되지 못하고 더 악화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를 할 때도 자연의 음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화불량도 좀 굉장히 가볍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소화불량은 독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내 몸에서 소화불량이 됐다는 것은 음식물이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실에 또는 주방 식탁에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 2주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됐나요? 단백질이 부패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온 집안에 악취가 풍기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상태가 되면 백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10, 20, 30 정도밖에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잘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요. 이런 분들 반드시 소화불량을 꼭 개선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또 최대한 가공식이나 조리된 음식보다 자연의 음식들 위주로 꼭 식사 패턴을 바꿔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지러움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 몸이 보내주는 사인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여기신다면 심각한 질병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적절한 방법들로 건강을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50년 동안 불면증을 앓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50년 동안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과로도 하셨고
이 50년 동안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면서 바쁘게 사셨던 어르신인데요. 그럼 이 50년 불면증이 2달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2달 만에 사라지게 됐을까? 본인도 굉장히 깜짝 놀라 하시는데, 바로 모든 식사를 과일과 채소, 견과류나 씨앗류 이런 식물성 식단으로 완전히 바꾼 뒤에 몸이 바뀌고 잠도 잘 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다양한데요. 일단 내가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좀 몸을 열심히 이제 사는 거. 그래서 밤에 좀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 성장 호르몬이나 또 세로토닌, 또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들의 이 성분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올 때는 숙면이 유도가 되고요. 또 우리 밤 시간에 세포의 성장이나 주기, 조절,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밤에 세포의 회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또 원료가 되는 게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이 행복 호르몬과 함께 연결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예전에는 뇌에서 나온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렇지 않고 장에서 약 90에서 95%가 만들어지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바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하면 잠도 잘 자는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립토판이라는 이 물질이 호르몬의 또 원료가 되는데, 이 트립토판은 또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과일 식사. 네, 아침 한 끼 드셔도 좋고요. 퇴근 후에 저녁에 과하게 드시지 않고 그냥 과일 식사 정도로 끝내셔도 굉장히 장은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장이 깨끗해진 식사를 하다 보면 이 호르몬 물질도 잘 만들어져서 숙면이 유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불면증이 좋아지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같은 이런 과일류를 저녁 식사로 좀 가볍게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낮신경, 낮에 활동할 때 우리 몸을 약간 적당히 긴장시켜서 일하게 만드는 신경이고요. 이제 밤에는 계속 일할 게 아니라 몸이 릴렉스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수축됐던 근육이나 혈관들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 너무 운동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몸이 다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이완형 신경 모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모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좀 릴렉스하게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 또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완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반신욕이나 조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완형 모드로 바꿔주면 훨씬 잠이 잘 유도가 됩니다. 밤까지 와서 막 업무를 보신다거나 또 뭐 너무 자극적인 그런 영화를 보신다거나 TV를 계속 보시면서 또는 뭐 핸드폰을 계속 보시면서 이 계속 몸을 자극시키는 활동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불면증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꼭 자제하시고 이완형 수면 모드로, 부교감신경 모드로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디톡스 방법으로는 아침에 과일, 채소, 스무디,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 한 잔을 드시고 또 몸에 과한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해독이 잘 되는 음식이 매우 좋은데요. 바로 해독 주스입니다. 아침에는 과일만 드시는 것도 첫 번째 매우 좋고요.
두 번째로는 과일만 드시다가 너무 맛있는 게 좀 먹고 싶다거나 변화를 주고 싶다거나 또 씹는 게 너무 귀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과일 주스는 안 되고요. 네, 또 착즙 주스 안 되고요. 과일 착즙 안 되고요. 과일과 채소 분량을 많이 늘린 1대1 정도로 비슷하게 섞은 해독 주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많이 드시고 있는 해독 주스로는 단순하게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조합만 말씀을 드리면 사과 샐러리 주스도 좋습니다. 또는 바나나 양배추도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맛도 괜찮습니다. 샐러리나 사과, 토마토, 또 사과, 당근 이런 조합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집에 너무 많은 조합들로 복잡하게 하시면 실천이 어렵잖아요. 딱 두 가지 정도의 조합으로 꾸준히 일주일 정도만 해보세요. 장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장에서 좋은 호르몬도 잘 만들어져서 불면증이 훨씬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한 상태나 위경련 상태에서 위장 또 이 소화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가 어려운 상태의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럴 때 밥이나 고기나 생선류 이런 거 드시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소화효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기가 쉽거든요. 특히 이제 한식을 드실 때 막 십첩반상 해가지고 다양한 반찬을 드시면 아무리 한식이라도 이 다양한 음식들이 섞이다 보니 위 운동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모노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노밀은 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 종류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시는데 소화가 안 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한 종류의 음식을 완벽히 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이 한 종류라는 것은 흰쌀밥이나 가공식을 먹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 영양이 풍부한 한 종류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바로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한 종류의 음식에 한 종류의 그런 영양소만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가공이 됐느냐, 자연의 산물이냐에 따라서 영양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 한마디로 뭘 먹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한 가지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바나나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바나나 한 종류만 소화되는 만큼 2개, 3개도 괜찮으니까요. 소화되는 만큼 드시면 됩니다. 또 사과 한 종류, 키위 한 종류, 블루베리 한 종류, 고구마 한 종류, 감자 한 종류도 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입맛도 없고 배부른 거 너무 싫어요 이럴 때는 그냥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한 2-30알 정도로 해서 이렇게 견과류 식사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직접 많이 해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이동 중에 또는 바쁠 때 또는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책을 확인할 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막 에너지,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막 쓰이는 상태에서는 뇌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과일 식사 하나 끝내기도 하고요. 고구마 하나를 먹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편의점에 가면 두유라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유 한 종류를 먹기도 하고, 바나나 하나에 두유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음식을 드실 때는 여기 하나의 영양소만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자연의 산물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 500가지, 1000가지 알 수 없는 영양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견과류, 또 두유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을 활용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는 채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한 종류 모노밀 식사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운이 없을 때 기력이 회복되는 식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양식을 많이 생각하시죠. 이제 또 뜨거운 여름철이 오다 보니까 여름에 드시는 그 탕을 이제 챙겨 드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늘 풀만 먹고 김치만 먹고 이럴 때 1년에 몇 번 먹는 그런 보양식이 아니라 요즘은 사실 고기를 접하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 보양식이 아니고
오히려 소화 불량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너무 없을 때는 오히려 단순한 식사가 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에게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몸무게가 한 40kg, 38kg, 43kg 이렇게 굉장히 저체중인 상태에서 기운이 없어요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럴 때는 모노밀 과일 식사를 하셔도 좋은데 특히 좀 살이 같이 찌고 싶다, 좀 기운이 나면서 근육도 살도 좀 붙고 싶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이걸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잡곡 잣죽입니다. 네, 잣죽을 흰쌀밥에 보통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 좀 혈당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잡곡을 특히 볶은 잡곡을 잘 끓여가지고 곱게 간 잣과 함께 아주 된 상태로 죽을 만들어 드신다면 몸에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또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됩니다. 특히 죽 하면은 제가 침과 섞이지 않으므로 안 좋은 음식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드시더라도 입에서 충분히 침과 잘 섞인 상태에서 잘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현미가 좋다, 보리가 좋다, 잡곡이 좋다 하는데 이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차가운 성질이나 또는 현미의 이 피친산, 또 이런 씨앗들이 가지고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들이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소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잡곡이 유독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아무리 잡곡이라도 몸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정제한 곡식을 혈당이 오르지 않는 방법을 취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오르지 않는 방법으로는 식전에 좀 익힌 채소를 먼저 좀 드신다거나 저당도 과일을 먼저 드시고 나서 도정을 잘한 곡식을 최대한 꼭꼭 씹어서 50번, 100번 씹어서 침과 잘 섞인 상태에서 삼키시면 크게 혈당 상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잡곡 중에도 일반 그냥 잡곡을 바로 밥을 한 상태가 아니라 한번 밥을 한 뒤에 열에 구운 볶은 곡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당뇨나 암이나 소화도 힘들고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 볶은 곡식은 굉장히 소화 흡수와 혈당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좋은 대한 식사법이 됩니다. 볶은 곡식을 잣과 함께 잘 곱게 쑤어가지고 죽 형태로 최대한 침과 섞여서 꼭꼭 드시면 기력도 나고 또 살도 찌고 영양도 풍부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집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너무 마른 분들이 있을 때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때로는 쓰러지거나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는지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할 때 바디 프로필까지 완성을 하고 나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이렇게 좀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다가 일어나서 어지러움증이 좀 심해서 머리가 떨어지고 실신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볍게 이 기립성 저혈압이 또 생활 속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탈수 증상이나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가볍게 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있거나 좀 심하게 생겼다면 반드시 이것도 함께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이라는 이 증상을 꼭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신이라는 장기는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쉽게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당을 올리고 혈압 박동을 빠르게 하는 이런 작용도 하고 있고요. 또 혈압에 관련해서는 병동맥에 바로 수용체라는 이 혈압 센서가 있는데요. 이 혈압 센서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도 바로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적당한 스트레스나 혈압이나 심장박동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부신이라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부신이라는 장기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에피네프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경동맥에 있는 혈압 센서기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혈액을
뇌로 쫙 보내주지 못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다 소화가 안 돼서 에너지로 전환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서 과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몸에 마치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신이라는 장기가 지치게 되고 더 이상 호르몬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과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몸도 많이 쓰고 과로하시고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 부신 피로 증후군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식사량이 적고 잘 안 먹고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는 상황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당뇨약을 드시거나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이런 약을 드실 때도 우리 몸에 이 혈압 센서나 혈관 수축, 혈압에 관련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립성 저혈압이 또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과로로 쓰러지고 실신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절대 그러시지 않기를 당부를 드려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강 행복을 더 넘어서는 과로하는 일, 또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 삶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도 위협할 정도로 늘 에너지를 과다하게 써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계신다면 우리 건강을 잃으면 사실 행복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에너지를 쓰는 환경들을 반드시 개선을 하시고요. 우리 몸을 너무 과하게 쓰는 일들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이어트나 너무 지나친 흡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행동들을 좀 줄여가시고 평상시에 에너지를 잘 보충할 수 있는 식사, 소화를 좀 편안하게 하는 식사, 수분을 잘 늘 보충하고 전해질이 충분한 이런 식사들을 잘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여성분들부터 해서 한 50대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까지 식사법으로 이 호르몬의 균형을 찾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월경전 증후군, PMS 증후군 많이 있으시잖아요. 생리통 많이 심하시고 또 불규칙적인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아예 이 생리가 끊겨서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돼서 생리통이 거의 없어지고 또 규칙적인 이 생리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분들에게 제가 주로 상담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과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로 이제 20대 여성분들의 경우는 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빵,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 샌드위치, 과자로 한 끼 식사를 끝내시고 치킨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독소와 염증이 몸에 피가 탁한 증상이 이 아랫배 쪽으로 자궁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 생리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게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이유들은 사실 스트레스 외에는 나쁜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한 방에 다 끊고 완벽히 바꿔라, 요거는 좀 어렵잖아요. 아침 식사만 바꿔라 했을 때 아침에 과일만 한 접시 드시면서 2달 정도만 해도 이 생리가 규칙적으로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드니까 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몸이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상담 받으신 분들의 사례로는 저도 너무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50세 정도 여성분이셔서 갱년기 증상이 이제 막 온 상태였습니다. 생리가 끊기게 되고 막 열이 나는 증상, 너무 막 갑자기 막 열이 나서 막 더운 현상들이 갱년기가 왔구나 인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상담 후에 아침에 과일 식사를
진짜로 사과를 뭐 한두 개씩 꾸준히 드셨는데 이 딱 정확히 2개월 뒤에 다시 생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갱년기가 온 게 아니라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또 음식 식사도 잘 못 드셨던 그런 상황이 오래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갱년기가 사라지고 열 나던 것도 다 사라지고 다시 몸이 회복이 돼서 아주 규칙적인 아주 적당한 건강 상태에 다시 월경을 시작하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도 역시 호르몬도 우리 몸에 신진대사의 균형이 맞으면 이 호르몬도 균형을 찾아가는구나를 한 번 더 저는 많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분들이 피를 맑게 하고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식사, 아침만이라도 과일 식사를 꾸준히 하신다면 호르몬 균형, 또 생리통이나 또 갱년기까지도 크게 걱정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계속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의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55세 정도까지 폐경이 되지 않았고 또 갱년기가 와도 크게 심각하게 너무 고통스러운 갱년기를 보내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도 내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나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몸을 최대한 깨끗하게 맑게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여성분들부터 해서 한 50대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까지 식사법으로 이 호르몬의 균형을 찾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월경전 증후군, PMS 증후군